저는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 당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인성에 대한 대단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뭐 지금은 전에도 이제 정청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뭐 당대표 하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대표를 하면서 이게 뭐 저랑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뭐 계파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인성의 문제를 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사람은 어떤 조직의 리더도 맡으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거짓말이건 큰 거짓말이건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건 간에 그게 기업이건 뭐 정당이건 어느 조직이건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으면요. 그 조직은 100% 망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진실성이라고 봐요. 뭐 진정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인재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조직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청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볼 땐.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인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리플리 증후군 수준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거짓말을 지나치게 심하게 많이 해요. 예컨대 여러분 몇 가지만 중요한 사건들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그 국민의힘하고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작년 9월이었죠. 야합을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올리고 그 합의안이 합의가 됐을 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음날 자신은 보고를 받은 바 없다. 그리고 김병기한테 책임을 다 떠넘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자 통합 뭡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거짓말의 진원지가 정청래예요.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안사건 문제도 그렇죠. 보안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김민석 총리가 5월 달에 보안사건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숨기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은 바 없다. 이런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거짓말로 다 뭉개고 있어. 이런 사람은 친목회의 총무도 맡으면 안 돼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실제로 정청래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정청래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치고받는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정청래예요. 그리고 지금도 김어준을 비롯해서 그 털튜브들 방송을 보면은요 뻔뻔하게 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합당을 하라고 그랬다.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저는 이거 뭐 100%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 뉴스공장
누굽니까? 탁현민이 진행하는 더 뷰티풀인가요? 이 방송에서 정청래의 또 하나의 거짓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100%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예? 자, 신동호 작가, 시인이라는 분이, 예, 뭐, 정청래하고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예, 좀 믿기 힘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요거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심을 약간 담아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실업자가 됐으니까 그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제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라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많이 봤는데 그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04년 초일 거예요. 저하고 인사동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소주 한 잔을 했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한 20년 전 얘기네요. 20년도 더 됐죠. 동호야, 나는 그 정치를 하도 임명직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임명직이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뭔 소린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정치를 좀 알게 되고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임명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본인 되게 또 자랑하고도 다녀요. 네, 제가 직접 들어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장관 제안을 받았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장관 제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 예, 몰랐던 예, 그거를 이제 처음 짤 좀 나가겠네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제가 뭐 100%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일조차도 장관으로서 돕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확히 정치로서 돕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DJ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으니까 뭐 정청래 전 대표라고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옆에서 친구로서 보는 정청래는 그 저하고 그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을 향해서 자기 평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인사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아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스터디 머신님, 할코 금요일 장르만 여의도, 예, 최한욱 씨가 누구예요? 라고 언급됐어요. 레거시 진출. 뭐 이런 식으로 레거시 진출을 합니까? 저 신동호 시인이요. 저분이 이제 임종석계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운동 역시 뭐 출신이시고, 그 임종석, 씨와 뭐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는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저 신동호 작가라는 분도 뭐 서울시에서 일을 했던 걸로, 그냥 박원순 시장 때죠. 그래서 임종석계의 이제 핵심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청래는 그 학생운동 출신에서도 좀 서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게 좀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이게 학생운동 특히 이게 저게 제가 학생운동을 했던 90년대 학생운동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이 전대업 세대들은 일종의 좀 귀족 문화가 있어요. 예, 그 좀 잘못된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 선배들이 무슨 총학생회장 출신들, 의장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야. 그래가지고 정치권 진출해서 이제 금배지를 달았고 그 밑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서자 뭐 무슨 머슴 취급을 하는 가방모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뭐 임종석이 이제 상대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미키루크 씨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좀 했잖아요. 그 정청래 의원도 학생운동 출신이고 이분도 그 뭐죠? 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인가요? 하여튼 뭐 여기에 연관이 됐었던 나름 뭐 학생운동을 좀 무게감 있게 어찌 보면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아니 그럼 당연히 그 386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386 선배들 뭐 혹은 후배들 동료들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까 뭐 신동호 시인도 정청래 의원하고
친구인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나 정치하고 싶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훨씬 쉽잖아요. 뭐 공천받기도 쉽고 386이 민주당의 주류였는데 그런데 386을 찾아가지 않고 학생운동 출신을 찾아가지 않고 그 누굽니까 그 양말 파는 미키루쿠를 찾아갔다라는 건 386들이 전혀 정청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노사모로 정계 입문을 한 거야. 학생운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약간의 무슨 차별, 서열 문화, 귀족 엘리트주의 이런 게 있어요. 웃겨요. 제가 볼 땐 선배들이지만은 저는 그런 걸 뭐 한심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웃깁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래갖고 정청래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사모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민주당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동호 시인이 대단히 가까운 것처럼 뭐 저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인간적으로야 가깝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뭐 임종석 씨나 신동호 씨나 정청래를 그닥 뭐 그렇게 챙겼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세가 역전이 됐죠. 임종석과 정청래의 신세가 역전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신동호 시인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그죠? 자수성가한 거예요. 정청래 의원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찌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을 그 정청래의 그 인생 역정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 과정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인생 정치 역정들이 있습니다. 뭐 그 뭐냐 하면은 친노 노사모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금배지를 이제 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386에서도 별로 대접을 안 해주니까 또 정동영 캠프에 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 캠프에 합류를 해가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또 대단히 비난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노사모로 출발을 했는데 그 친노 그룹에서도 또 머슴 취급을 받은 거지. 거기서 자리 잡기가 힘드니까 정동영 쪽으로 갑니다. 정동영 캠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주로 할 줄 아는 게 이제 파이팅밖에 없잖아요. 그냥 싸움하는 거. 그래서 또 싸움당 역할을 했어요. 정동영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친노 그룹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친노 그룹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 장례식 때 정청래가 이제 문정박대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정동영 캠프로 갈아탔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기 때문에 노사모 분들이 그 정청래를 좋게 안 봤어요. 그래서 정청래하고 정동영 의원도 갔다가 쫓겨났고,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쫓겨났고, 그래서 정청래가 쫓겨났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것 같아. 또 그러다가 또 친문이 이제 주류가 되니까 친문이 주류가 되니까 또 친문으로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뜨니까 또 이제 친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보면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정치인의 행보를 보여준 건 맞아요. 뭐 본인은 그게 아니라 나는 당에 충성한다. 그렇게 뭐 좋게 포장을 하는 거죠. 뭐 좋게 포장하면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당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죠? 노무현이 대선 후보일 때는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는 노무현에 붙고 정동영이 대선 후보일 때는 정동영에 붙고 또 문재인이 대선 후보일 때는 문재인에 붙고 그 이재명이 대선 후보일 때는 이재명에 붙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기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뭐 좋게 얘기하면 언제나 당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뭐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렇게 운동권 출신들 386들에서는 뭔가 이 서자 취급을 받던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고 임종석은 뭐 완전히 나락으로 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련님이 임종석은 이제 귀족 아닙니까? 도련님이 이제 집안이 망해가지고 머슴한테 붙어야 되는 참 이게 슬픈 스토리네. 지금 보니까 저 신동호 시인이 정청래를 저렇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임종석계가 임종석 386 출신들이 이제는 정청래한테 붙어가지고 왜 친명 쪽에는 뭐 붙기도 힘들고
뭐 붙어봐야 지금 받아줄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그랬죠. 386 친문 386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좀 배제되는 분위기잖아. 에?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붙어서 만약에 정청래가 또 당대표를 연임하면은 그럼 임종석한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죠. 예,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인지 뭐 지금은 또 386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예, 임종석 씨는 뭐 정청래 의원한테 이제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친한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데 뭐 그 사이에 또 친해졌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신동호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장관직을 제안을 했는데 정청래가 안 받았고 최근 정부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재명 정부 때인 거죠. 이재명 정부 때도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정청래가 나는 이제 선출직을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안 받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뭐 그렇게 들었다고. 근데 어쨌건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메시지 비서관을 했습니다. 신동호 씨가 이제 작가 출신, 시인 출신이니까 메시지 비서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코다리들이 친문 몽롱체라고 하잖아. 친문 몽롱,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 시적 언어들. 이 친문 몽롱체를 창시하신 분이 저 신동호 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탁현민하고도 친한 거지. 우리 코다리들이 싫어하는 친문 몽롱체를 창시하신 분이 저 신동호 작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네. 청와대에서 메시지 비서관을 하면서 친문 몽롱체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면서 뭔가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아무 그 실속도 없는 정치적 메시지는 없고 뭔가 기분은 좋아지는 이런 묘한 정치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신 분이 저 신동호 시인입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야 알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제의를 받았다. 이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하네. 신동호 시인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끈떨어진 연이잖아.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정청래에게 장관직을 제의했다라는 건 이거는 청와대에서도 소수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그거를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뉴스공장 방송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는 분이 그런 정보를 과연 어디서 들으신 거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인사 정보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저게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저렇게 언급을 하셔도 되는 건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면 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본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장관직 제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건 정청래 본인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정청래 의원하고도 친하게 지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정청래 본인이 얘기를 한 거네요.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정청래가 당대표를 출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대선 전부터 민주당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작년 6월 달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6월 3일에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G7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아마 열흘도 안 되지 않았나요? 대통령 취임하고 열흘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G7을 출국을 하시는데 아니 그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가는 날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광주에서 했어. 그것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이거 대통령 일정에 초를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당시에 정청래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도 채 안 된 시점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은 장관 제의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 그래, 나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장관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저는 신동호 시인의 말이 맞다라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장관직을 제안을 했다는 뜻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갔으니까. 그 뒤에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정청래 보고 당대표를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정청래 보고 당대표를 출마하지 말라고 청와대에서 사인을 준 거잖아요. 장관을 하려면 당대표를 못 나가니까. 그러면은 박찬대를 사실상 청와대에서 추대를 하려고 정청래를 당대표를 못 나가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상황이.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거짓말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들 하냐고. 그러면서 이걸 마치 또 정청래의 충정? 정청래의 진정성?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일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작가라 그러신지 창작력이 뛰어난 건가? 이게 진짜 청비어천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비어천가를. 아니, 있는 얘기 가지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왜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 제의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름 민주당에서 비중 있는 분한테 뭐 들은 얘기인데 정청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용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건 신동호 시인이 증언하는 거하고 제가 들은 얘기하고 너무 지금 차이가 크잖아, 이게. 근데 어쨌건 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야. 그거는 뭐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맞다 칩시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이재명 정부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전혀 상황상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장관을 제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응?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뭐 일주일 뒤인가 열흘 뒤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날짜가 언젠지. 광주에 가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는 장관 임명 얘기도 안 나올 때야. 청와대 인사를 강훈식 비서실장 하고 몇 명 인사를 했을 때예요. 3명인가 처음에 딱 했잖아. 그 주예요, 그 주. 근데 그때 무슨 장관을 제의를 합니까?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은 장관 제의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정청래를 눌러앉히려고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당대표를 못 나가게 하려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정청래는 오히려, 그러니까 신동호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청래는 그때부터 대통령 뜻을 안 따른 거예요. 그게 무슨 충정이고 진정성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정청래가 당대표 하는 게 싫어가지고 박찬대가 사실상 당대표 추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청래를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대통령 뜻을 안 거스르고 본인이 당대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유튜버들한테 6월 15일이 정청래 당대표 출마 선언. 그러니까 열흘 조금 지났네요. 그죠? 열흘 조금 지난 거 아니에요. 6월 4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6월 4일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15일이면은 뭐 인수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캠프 차원에서 뭐 검토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6월 4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13일에 15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딱 열흘 아니야. 11일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제안을 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미 대선 전부터 정청래가 당대표 나온다는 얘기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였어. 근데 무슨 장관을 제의를 합니까? 그럼 장관 제의를 했다라는 건 당대표 나가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됐냐고. 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7월 1일부터 가짜뉴스 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지금 저지능 유튜버들이
참 진짜 지능이 떨어져도 좀 크게 떨어진다는 게 이제는 1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면은 예? 이게 10억까지 처벌을 배상을 해야 되는 과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제는 10억이 10억. 이 저지능 유튜버들아 지금 상황이 바뀐 걸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저렇게 가짜뉴스를 막 퍼뜨렸다가 물론 뭐 연속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막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참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을 다 흐려놓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가짜뉴스가 무슨 저지능 유튜버들만 가짜뉴스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요. 뉴스공장이나 매블쇼와 같이 레거시 미디어 수준의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매체들에서도 지금 저런 무책임한 방송들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그릇된 판단을 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잖아. 저런 식으로 정청래를 거짓말로 빨아줘가지고 우리 또 저지능 유권자들이 정청래에게 투표를 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짜 뉴스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누가. 이거는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면요. 청와대에서 이거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까 이현주 의원 얘기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범죄들을 같은 진영이라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방치를 해두니까 이게 점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